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세계 역사 기말 대비 리포트에 관련돼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말 대비 이제 세계 역사, 이 기말 대비 문제는 모두 이제 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는 두 차례에 걸친 국공 합작 과정. 자,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것이 첫 번째의 세계 역사의 문제입니다. 자, 이 국공합작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67페이지부터 70 한 2페이지까지 그쪽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런 국공합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페이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그래서 이 국공합작 과정을 이제 좀 보면 이 상당히 국공합작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당으로 보면 일종의 국민당, 그다음에 공산당 이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중국의 근현대사를 이끈 어떤 그 두 개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즉 타이완과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이제 타이완이죠, 대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다음에 그 중화인민공화국. 자, 이 두 나라를 이제 이게 중국이죠. 세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의 국민당 같은 경우는 순원이라고 하죠. 순원. 보통 이제 손문이라고 한문은 표시합니다. 자, 순원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중국의 이제 당시에 중국의 이 공산당 같은 경우는 코민테른이라는 말을 쓰죠. 코민테른. 그래서 이제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제 일종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코민테른이라는 게 일종의 그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1921년 이때가 이제 그 7월인데 상하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순원은 이 순원은 1921년에 이제 소련하면 이제 레닌이 주도한 그런 그 신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의 재정과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이 코민테른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요. 코민테른 여기 관심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레닌이 이제 1920년 7월 코민테른 2회 대회를 열 때 채택된 그런 민족 식민지 문제 이런 그 관련된 태제, 그러니까 태제라는 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혁명적 부르주아, 그 민주주의 세력과 형성하는 반제 통일 전선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것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를 이제 세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국의 공산당과 반제 통일 전선을 같이 세울 세력으로 중국 이제 국민당이 지목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23년이죠. 1923년. 1923년에 1월 그 소련의 외교관인 이오페
또 이제 순원. 자, 요 사이에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사이에 제휴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원이 이 공산주의자의 국민당 입당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순원이 공산주의자의 국민당 입당도 허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4년 1월부터 이제 국민당이 그 공산주의와 그 협력을 선언하죠. 그 1924년 1월부터 이제 이 국민당이 광주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 자, 이런 것들 많이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벌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이 장제스가 이제 그 북벌군 총사령관이었어요. 관이자 이 국민당의 새로운 지도자였죠. 이 장제스죠. 이 북벌의 성공적 진행으로 영향력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스를 이제 비판하고 견제한 의견이 이 국민당의 좌파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산당, 그 다음에 이런 소련에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의 통제를 초월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민중운동의 그 가파른 고양, 그러니까 민중운동들이 상당히 높이 떨친다는 소리죠, 고양이라는 게.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자산가들과 지주들의 공포, 자산가, 지주,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공포와 반발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국민당 우파, 이 국민당의 우파가 또 이제 상당히 반공적인 그런 그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자, 1번 문제를 한번 쭉 책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일본 그 도쿠가와 막부. 자, 이거 이제 성격과 전개 과정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를 하라고 나왔죠. 이 도쿠가와 막부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강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 이에야스, 이제 한자로는 덕천가강이죠. 이 덕천가강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그 세이 다이쇼군, 그러니까 다이쇼군이란 건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 막부를 개설하죠. 막부. 이 막부라고 하는 것은 이 무가 정권을 무가 정권 있죠. 무력에 의한 무가 정권을 중국식으로 이제 부르는 이름입니다. 중국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죠. 자, 요게 이제 그 무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개설해서 이게 이제 그 1603년부터 3년이죠. 에서부터 이제 15대 쇼군, 장군 쇼군이죠. 인 요시노부, 15대 쇼군인 요시노부가 정권을 조정에 이제 반환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1867년까지거든요. 자, 요때까지의 그 봉건 시대를 바로 이제 이 도쿠가와 그 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권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에도였어요.
에도라는 게 뭐냐면 현재 도쿄입니다. 도쿄. 그러니까 동경이죠. 한자로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에도 막부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도쿠가와 성을 따서 도쿠가와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아까도 나왔지만 무사계급의 그런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쇼군 있죠, 쇼군. 이 쇼군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권 정치를 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에는 이제 병농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사와 이 병, 전쟁과 관련된 병기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사 계급이 이제 상당히 그 연공을 징수해,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하는 이제 그 체제였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과 상업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인과 상업에 대한 통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유례 없는 세국 정책으로 나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자체가 상당히 어때요? 엄격한 신분사회였죠. 신분제도.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선비, 사, 이제 그런 그 신분제도의 사회에서 산업공상이라고 하죠. 선비와 농사, 공업, 상업. 자, 이런 중에서 이제 인구의 5에서 이제 그 6%의 무사 계급이 그 80% 이상 국민, 그다음에 5에서 6% 공상을 다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그런 그 교토를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권력들이 집권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격 전개 과정 이런 걸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보통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전기 시기부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후기로 쭉 이어지는 그런 그 3단계의 시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시기에는 뭐랄까요? 그 막부의 시책이 이제 17세기 전반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엔 또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죠. 금지. 그리고 1639년에 이 무역이 되게 통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세국 정책, 세국 체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또 완성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는 그리고 이제 이 1700년 그런 그 전후, 자, 이때부터 이제 그 문치주의 이런 것이 시작이 돼요. 그 문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이죠. 자, 그런 시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의 발전. 자, 그래서 이제 서민 문화가 개화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막부라든가 다이묘 이 재정이 궁핍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시기. 자, 중기 시기는 이제 보통 18세기 에도 시대 중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경장 면적도 올라가요. 그리고 농업 기술도 발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화폐 경제가 침투를 해서 이 농촌이 이제 또 동요가 됩니다. 농촌은 이제 일종의 그 토지를 저당을 잡히고
부채 이런 것들이 막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이 동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후기로 가면 후기로 가면 이제 에도 시대 말기 인 1830년대 일어난 이제 그런 상당히 기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뭐예요? 농민이 들고 일어나겠죠? 농민 봉기가 이제 격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막부의 지배가 위기에 직면해요. 막부 위기 직면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중심으로 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촌에 널리 발전한 상품 생산, 지방 도시에 일어난 견직물, 이런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도 시대의 그런 경우는 그런 산업공상, 이런 신분제도,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무사계급이 절대 우위죠. 무사계급이 당연히 그 산업공상 중에서 이 농공상에 대해서 우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의 엄격한 주종관계, 이게 이제 유학의 명분론이죠.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주종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태평성대가 계속이 되죠. 계속이 됩니다.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 문화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 태평 시대의 시민 문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내용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위기죠. 자, 이거 이제 서술하라는 건데, 이 고대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쭉 좀 설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원전 이제 BC죠. 6세기에 로마인이 왕을 추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만듭니다. 자, 이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 이 로마 공화정을 움직인 그런 정치 기구는 군대를 지휘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또 이제 외교의 정책이라든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또 구하는 원로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선출, 입법 재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또 이제 민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귀족 정치 색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평민은 참정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대 로마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역사는 상당히 이제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하여튼 이 고대 로마 공화정은 당연히 이제 형성이 되고 융성기가 있었어요. 융성기. 그래서 이제 로마는 왕정과 더불어 시작이 됐다. 로마는 왕정과 더불어 시작.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쓸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명확한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 공화정이라는 거, 이 공화정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이게 이제 공화정 아닙니까? 리퍼블릭. 그래서 이제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 이런 게 이제 라틴어는 물건이나 일을 의미하는 레스와 공공의 혹은 그 공적인 이런 걸 의미하는 퍼블리쿠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일이나 공공의 재산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공공의 일이나 공공의 재산.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중세 유럽 서임권 투쟁에 대해 서술하시오. 4번입니다. 4번은 중세 유럽 서임권 투쟁. 자, 그럼 이제 서임권 투쟁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종의 세속 군주가 있어요. 이 세속 군주가 이제 관행적으로 행사에 오던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회.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에 대한 그 임명권이죠. 늘 교회가 다시 찾아와요. 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세속 권력과 교회 간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련의 그런 권력 투쟁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세 유럽의 이런 서인권 투쟁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는 그 1793년 자코뱅 독재죠. 자, 이게 이제 수립된 이후에 자코뱅파에 나타난 제반 분파 이런 걸 서술을 하라는 거죠. 이 자코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의 벗,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 생긴 정파예요. 프랑스 혁명 시기. 정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코뱅이라는 이름은 파리 자코뱅 수도원을 본거지로 한 데서 자코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자코뱅이라는 곳이 이제 그 파리 자코뱅 수도원이에요. 자, 그런 걸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 자코뱅파는 독재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의 기관을 통해서 공포정치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반대는 뭐 숙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에 의한 보호와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의 인권 선언은 다 휴지 조각이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코뱅파가 그런 그 8월 23일에 국가 총동원을 선포해서 징병제 이런 걸 실시해서 군사를 정돈하고 외국 간섭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쭉 써보시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교재를 좀 보시면서 1번 문제는 67페이지부터 72쪽까지 보시고요. 2번 문제는 교재 93페이지부터 쭉 시작해서 그 95페이지까지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이 로마 공화정이죠. 이거는 117쪽부터 118쪽, 119쪽, 120쪽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141쪽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의 끝에 서인권 투쟁이 있고요.
네 번째 단락부터 서인권 투쟁이 어떤 건지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143페이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5번 문제가 이제 이 자쿠뱅파인데, 이거는 209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 그 마지막 줄에 자쿠뱅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쭉 210페이지, 211페이지, 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제 작성 시의 주의사항은 이 교재와 강의 내용을 활용하고요. 유리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라. 개조식 표기, 노트 필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완벽한 문장으로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수에는 공백도 포함이 되고요. 서술 분량에 상관은 없으니 마음껏 써봐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쭉 써보시다가 그 천자를 이제 각각에 보면 천자 이상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천자가 좀 안 되는 분은 좀 더 고치셔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 그 세계사 기말 대비 온라인 과제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